안녕하십니까, 박정원입니다. 오늘 뉴스 몇 가지를 골라보는 뉴스픽, 픽업할 때 픽, 뉴스픽이라는 코너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고른 뉴스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잠깐 뉴스원을 보시면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제약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아요. 당연한 얘기를 뭐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웃기는 현상이 코인베이스라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는데 저는 궁금증을 못 참기 때문에 꼭 해보고 안 합니다. 그다음 비트코인을 내 지갑에 딱 받으면 무슨 키값이 하나 오거든요. 막 난수처럼 아주 외울 수는 없어요. 내 머리로는 아마 70억 인구 중에 그거 외울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못 외워요. 그런 복잡한 키값을 줍니다. 그 키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이제 이거를 결제 시에도 쓸 수 있고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키값을 주는 게 결국에 그 비트코인을 주는 겁니다. 남에게. 그럼 비트코인이 여기 누가 뭐 발행량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봤어요.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사또 뭐 씨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2100만 개로 딱 한정시켜 놓은 거예요. 처음엔 채굴이 쉬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일종의 금을 생각해 보면 딱 이해하기가 쉬워요. 금이라는 그 기금속이 그 지구상의 저장량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채굴하려면 뭐 쉽게 채굴했는데 이제 있던 거 다 꺼내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강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연현상을 스스로 옮겨놓은 게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이에요. 갈수록 어려워지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하면서 컴퓨터를 돌리고 있는 거죠. 자동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화폐 유통량이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문제, 부작용을 문제의식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현재 약 180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됐거든요. 정확하게는 작년 말 글이니까 1858만 개가 채굴이 됐다. 당시 총액으로 봐도 한 550조인데 지금 한 7천만 원대로 보면은 약 1300조 원 가까운 가치예요. 이 가치가. 근데 이제 이 프라이빗 키를 잊어버리면 영원히 못 찾아요. 본인도 못 찾고 남은 절대로 못 찾고 본인도 이 키만 분실하면 그냥 유에서 무로 싹 변하는 거예요. 이게 강제 휴면 상태에 돌입한 게 30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 이른다는 거예요. 200조에서 37이 21, 210조에서 350조 정도 지금 현재 가치로 그게 분실됐거나 뭐 어떻게 돼버린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컴퓨터에다가 이 프라이빗 키를 딱 저장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어느 날 하드가 망가진 거예요. 복구를 못했어요. 그럼 비트코인 없어진 겁니다. 근데 거래소라는 데에다가 거기는 이제 클라우딩 서버를 쓰겠죠. 그런 데는 미러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사라질 리가 없어요. 우리 컴퓨터도 그렇게 구성할 수는 있어요. 하드 드라이브를 다른 하드 드라이브에다가 계속 미러링으로 복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쪽 하드가 망가져도
동시에 두 개가 망가지면 뭐 네 개씩 미러링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장치를 갖춰놓은 거예요, 크라우딩 서버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저장한 거 빼고 그냥 일반 개인이 자기 컴퓨터에다 놨다가 잘못해서 사라졌다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던 소유자가 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럼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과는 다른 겁니다. 금은 사람이 죽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비트코인과 이 자연 상태에서 실질 물질인 금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이제 회사죠. 그 회사의 주식이 나스닥이라는 실질 그 시장에서 다시 주식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하루에도 막 몇백만 원, 뭐 어쩔 때는 막 돈 천만 원씩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 화폐처럼 그 실제 뭐 내가 물건을 사고 파는데 쓰는 화폐처럼 쓰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그 어차피 돈을 내고 일종의 기호인 거예요. 미술품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돈 가지고 어? 가상의 것이든 실질의 것이든 갖다 놓고 그 가격이 뭐 어느 날 수요가 많아지면 올라가는 거고 어? 수요가 떨어지면 내려가는 거 그게 뭐 일반 사람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아 그런 거보다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내가 혹시라도 돈이 많은데 그 부동산에도 넣어놓고 주식에도 넣어놓고 그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에 넣어놓을 수도 있긴 있겠다. 근데 저 같은 그 평범한 소심이라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고 뭐 나는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거든요. 그런 통화 증가를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이제 부동산 이런 데 돈이 좀 몰려 있는 거죠. 그게 시중에 막 풀려 나왔더라면 좀 인플레 압력도 됐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보완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위안을 삼습니다. 자, 그다음 뉴스 보실까요? 김어준 씨 얘기가 요 며칠간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문제가 막 되고 있는데 뭐 김어준 하면 대깨문 그 대깨문이 그 권리당원으로 참여해서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민주당 이렇게 이제 도식이 생겨나네요. 그런 것들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편이 아니란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란 뉴스 프로그램을 맘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한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보도 프로그램 아니냐. 근데 TBS는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약간 좀 억지스러워 보이긴 하고요. 이제 해당 출연료가 200만 원이라는 거 가지고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 입장에서. 일반 국민 대다수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일 겁니다.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한 달 그 월급이 200만 원 안 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김호준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근데 가치라는 게 뭡니까? 선호하는 수요가 있으면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비트코인처럼. 그런 측면에서 좀 보죠. 자, TBS가 발표했는데 2018년부터 3년 동안 뭐 청취율 1위, 연간 70억 가까운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뉴스, 뉴스 공장이. 뉴스를 만들어내는 공장도 있나? 근데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 그러니까 70억을 3년이면 210억 벌었는데 제작비는 한 20억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190억 버는 거예요. 3년에 뭐 몇십억 준다고
TBS 손해본 거 없잖아요. 김우준이가 200만 원을 받든 2천만 원을 받는 것을 비판하려면 유명 연예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그 야구 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는 것도 비판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 제 생각은 뭐 200만 원을 준 것이 큰 문제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김호준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가진 영향력이 좋은 쪽으로 미치는지 나쁜 쪽으로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잘못이다. 그러니까 TBS가 일종의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사실은 또 하나의 억지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여야가 손실보상법을 이제 뭐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쟁점이 뭐냐면 기존의 영업 손실을 소급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급 적용이. 그 이유가 재정 추계를 할 수가 없고 잘못하면 뭐 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 소상공인 간에 정부와 소상공인 사이에 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당정 간에 합의한 내용이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기간이 사실은 이제 2020년도죠. 그때가 이제 가장 뭐 제한이 많았고 올해까지가 이제 고비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법은 안 만들어졌고 저거 다 되면 코로나 위기는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소급 적용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부가 억지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사람들 아니면 전 국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래 이런 거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배신감을 안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재정 추계를 할 수 없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 말은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자, 과거의 문제는 손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래의 손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손실은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하락이 얼마 있었다? 그러면 그건 이미 그 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것이 100원이라고 쳤을 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30원 해줄게, 50원 해줄게 그러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재정 추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표현은 이게 국회의원이 이런 말 하면 국민 대놓고 우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수천 수만 건의 재판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는 헌법적 의무라고 제가 어저께인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는 걸 제한할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아니면 공익적 목적으로 그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보상의 전체 손실이 얼마인데
손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전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이렇고 현실적으로 재정 여력이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십 프로 내에 일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재판이 나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더 달라고 재판할 수도 있죠. 그럼 해야지 그게 우려가 된다고 해서 아예 안 합니까? 그런 논리를 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누가 그러죠, 그냥. 정치는 좀 곱고 선하게 하라고.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정하고, 보상해야 되기로 한 것이 헌법적 가치면 그것을 지키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현실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만큼밖에 못하겠다라고 국민에게 그냥 말하자면 까놓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말하자면 손실 보상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작년이나 올해 얘기를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하겠다. 그런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부는 신뢰가 없으면 믿을 수 없는 정부가 되잖아요. 정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실보상을 과거의 손실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이거는 분명히 제고돼야 되고, 그게 진짜 만약에 소급 적용이 안 되면 정말 헌법재판소에 아마 위헌 심판이 들어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다음 뉴스. 오늘 좀 위안이 되는 뉴스인데요. 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날품팔이 하는 저 같은 사람,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먹고 살고 조금 모아서 이렇게 뭐 몇 개 사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뭐 의료보험 혜택이 있으니까 입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병원비를 계산하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양가족이 있다고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일을 못하면 굶어 죽어야만 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서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상병수당, 그러니까 병원비가 아니라 생활비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게 상병수당이에요. 병이 걸렸을 때 한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뉴스에 보시면 OECD 36개국 중에서 한국하고 미국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병수당이. 미국은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도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에 사회 변화나 사회 요구에 대해서 또 우리 정치가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증명으로 보여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변화를 리드하는 게 정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정치인데, 이렇게 36개국 중 꼴찌를 달리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좀 아쉽지만, 약간 빨리, 이런 것들은 더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좀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를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동안 곤란한 뉴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